안녕하세요. 네, 이번 기술과법 학회에서 온라인 포럼을 맡게 된 MIP 오기 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중국 생성형 AI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같이 공유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2011년 중국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일단 바이오 엔지니어링 쪽으로 취득을 했고, 14년에 MIP에 입학을 해서 16년에 MIP 5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16년에 중국 변리사 시험과 다음 해 중국 사법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17년 이해는 중국 사법시험 마지막 해고요. 그 뒤로부터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사법고시 개혁이 있었고요. 마지막 사법고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로 한국 고객이 중국 내 지식재산 출원과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주로 5가지 측면에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는 사건 개요를 같이 보고,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인 3가지 사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그리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플랫폼이 이런 데이터를 사용할 때 합리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판례가 주는 시사점과 기업 측면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건 개요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울트라맨 캐릭터 지금은 아마 한국에서는 지금은 조금 사용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원고는 일본의 울트라맨 캐릭터 저작권자로부터 중국 내 독점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하이에 위치하는 기업이고요. 피고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토종 AI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항저우에 위치해 있는 플랫폼 기업이고요. 만화와 애니메이션 단편 제작에 플랫폼을 같이 접목시켜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여기 지금 왼쪽에 제가 넣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품, 이 사건의 원고 작품 이미지이고요. 피고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스매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제가 플랫폼에 들어가서 캡처본을 넣어 놓은 건데요. 어떤 플랫폼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넣었습니다. 네, 플랫폼을 통해서 스매 이미지를 생성을 했다고 하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치매 이미지를 생성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피고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치매 이미지를 생성했는지 같이 살펴보면 주로 3가지 방식을 통해서 치매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울트라맨 이미지, 그러니까 온라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울트라맨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여기에 기초 모델, 어떤 파라미터 같은 거 조정할 수 있는 기초 모델을 적용시켜서 울트라맨 로라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다시 집어넣어서 여기 파라미터 같은 기초 모델을 조절하고 여기 첫 번째 만들어진 울트라맨을 다시 중복해서 사용해서 심해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3번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울트라맨 이미지와 기초 모델을 결합해서 또 치매 이미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핵심이라고 보면 여기 로라 모델을 만들어낸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실제 지금 플랫폼 이미지고요. 이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울트라맨, 울트라맨 이미지를 집어넣고 기초 모델 사이즈나 어떠한 파라미터를 조절을 하면 울트라맨 로라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프롬프터를 집어넣고 다시 기초 모델을 조절하고 여기서 생성한 울트라맨 로라 모델을 집어넣게 되면 본 사건의 치매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치매 이미지를 일시적으로 도시한 건데요. 이렇게 생성된 치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체크포인트 기초 모델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로라 모델을 사용했는지 여기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어떤 치매 이미지나 그 로라 모델 같은 경우에 여기 플랫폼에 여기 광장 커뮤니티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게시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위챗이나 다른 플랫폼에 또 게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게 치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고자 이 플랫폼을 같이 들어가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시뮬레이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플랫폼을 미리 켜놨는데요. 여기 강의 자료에 넣어놓은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플랫폼이 한국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미리 로그인 해놨는데 한국 전화번호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네,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메인 화면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AI 만화, AI 그림 그리기, 그리고 모델 만들기, 여기서 아까 말한 광장 커뮤니티, 그리고 여기는 만화 커뮤니티, 이렇게 주요 5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해볼 것은 모델 만들기. 네, 여기서 우리가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먼저 사진을 넣어야 되겠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맨 사진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진을 일단 집어넣으면 네, 제가 여기 카커 프렌즈 라인 사진을 준비해 놨거든요. 라인을 넣고 잠시만요.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넣고 여기 체크 포인트 기초 모델이죠. 여기 추천하는 기초 모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저희는 SDXL 추천하는 기초 모델을 사용하고 여기서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만화 이미지 같은 거랑 그리고 여기는 실사 사진 같은 거 그리고 여기는 게임 여기는 NJJR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게임 이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훈련이 가능하죠. 여기 명칭을 또 넣으라고 하네요. 사실 여기서는 울트라맨 이름을 넣었잖아요. 제가 라인 이미지를, 라인 키워드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보면 지금 모델을 만들고 있죠? 어, 4분이나 걸리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만들도록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치매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 플랫폼이 중국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기본적인 정보를 보면 1심은 항저 인민법원에서 진행이 됐고 2심은 항저 중급 인민법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중국 인터넷 법원이 도대체 어떤 법원이냐라고 조금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법원이 지금 현재 세 개 인터넷 법원이 있습니다. 항저우랑 광저우 그리고 북경 인터넷 법원이 있고요. 인터넷 법원은 주로 네, 여기서 기재를 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을 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저작권 분쟁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넷 법원의 일단은 법적 지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초이민법원과 동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법원급 이민법원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개념을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이라고 하면 재산권의 일종인데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과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공중송신권이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일단 저작물을 게시하고 일단 공유하는 권리라고 보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제로 되어야 되는 것은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저작물과 유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에 넣었던 그 치매 이미지가 원고 작품 이미지인데요. 왼쪽에는 일단은 피고가 실제로 생성한 치매 이미지고 오른쪽은 작품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음, 따라서 이 저작물에 침해자가 생성한 플랫폼을 통해서 생성한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원고의 작품과 비교해 봤을 때 전반적인 울트라맨 캐릭터의 형태나 색상 조합, 그리고 이상 디테일이 굉장히 유사하다. 단지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 배경 부분과 그리고 포즈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차이점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차이점은 프롬프트에 의해서 일단 결합된 일부의 변형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 판단이 있었습니다. 음,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사실 전반적으로 큰 외관은 사실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사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에서도 판단했고, 이 부분에는 크게 쟁점은 없습니다. 잠시만 저희가 아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성한 모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생성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모델은 생성이 되었고요. 이게 조금 버벅대는 경우가 있는데 음, 네, 모델은 만들어진 것 같네요. 여기서 나오진 않네요, 지금. 그러면 모델은 만들어졌고 여기 이게 아마 해외 IP를 통해서 지금 이거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일단은 방금 생성한 모델을 활용해서 치매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체크 포인트 똑같이 체크 포인트를 써주고요. 방금 CG로 활용한 체크 포인트를 체크 포인트 다른 걸 한번 사용해 봅시다. 체크 포인트 넣고 여기 지금 모델을 넣는다고 되어 있죠? 잠시만요. 제가 만들어낸 모델
음, 이 모델이 지금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나타나질 않네요. 네, 이게 모델이 지금 완성이 됐는데 잠시만요. 아, 여기 저장 버튼이 있었네요. 잠시만요. 네, 여기에 제가 만들어낸 모델이 사실 떴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여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른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용자들이 자기가 모델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계를 하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의 피고가 했던 것처럼 저희가 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앞서 만들어낸 울트라맨 모델, 제가 방금 라이언 모델을 만들었었죠. 모델이 생성되진 않아서 일단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네, 여기 문자를 묘사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일단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겠죠. 임의로 넣겠습니다. 네, 귀엽고 조금 청순하고 만화적인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방금 네, 여기서 확인이 조금 화면으로는 보였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모든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모델을 생성할 때 여기 제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차감이 됩니다. 아, 네. 지금 모델이 만들어졌네요.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네, 여러 모델을 하고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그리고 프롬프트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델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럼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장, 뭐 사진첩에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누르면 공표도 있네요. 공표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설명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제한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발표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공표를 했고요. 공표한 거를 가서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가 커뮤니티에 공표가 되었죠? 여기 보면 제가 활용한 체크 포인트, 로라 모델 어떤 거 활용했는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장하거나 그리고 제3자 플랫폼에 공유를 하거나 네, 여기 QR코드도 같이 뜨게 되네요. 링크도 복사할 수 있고요. 이거를 저장할 수도 있고 네, 이 QR코드는 다른 사용자한테 이거를 조여서 이 플랫폼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나마 이 플랫폼이 어떻게 찜의 이미지를 생성하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네, 여기 사건으로 돌아가서 네, 방금 작품의 유사성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낸 작품이 침해 이미지가 원고의 작품을 침해하는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원고 주장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직접적인 침해와 방조 침해를 같이 주장했습니다. 직접 침해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피고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플랫폼의 어떤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미지나 데이터를 입력하여 학습 생성하는 방식으로 침해 이미지를 비롯한 침해 모델, 울트라맨 이미지와 울트라맨 로라 모델을 말하는 거겠죠. 모델을 생성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정보 네트워크에 게시함으로써 원고가 보유한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다, 직접적으로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두 번째로는 가령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침해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플랫폼이 가진 관리 책임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조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플랫폼의 항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직접 침해에 대해서 먼저 항변을 했었는데요. 피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플랫폼 서비스 업체유지 이거를 우리가 사용자가 침해 이미지나 침해 모델을 생성하는 거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한다. 우리 플랫폼은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1차적으로 항변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적인 그 방조 침해에 대한 항변이 되겠는데 우리는 플랫폼 업자로서 일단은 이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침해 행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통지 삭제의 원칙에 따라서 플랫폼은 면책범위에 해당이 된다. 만약에 뭐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면 통지를 받고 이거를 삭제 조치하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면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방조 침해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 항변과 비슷한데 이 모든 침해 행위는 사용자가 한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침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제품을 제공하거나 공중이 작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은 당연히 부합되지 않는다.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침해 같은 경우는 사실 법원이 판단을 보지 않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네,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 같이 잠깐 살펴보면 앞서 살펴봤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에 대한 일단은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이 침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국 사건을 많이 하시는 일단은 그 관계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중국에는 사법 해석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한 사법 해석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사법 해석이란 뭐냐라고 같이 살펴보면 중국 법률을 봤으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 법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한국 법률에 비해서 일반적이고 조금 투설적이고 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이 한 이 법률에 대한 사법 해석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최고인민법원에서 사법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공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단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사법 해석이 지위를 봤을 때는 법률보다 당연히 법률이 법률이 최상위 지위이고 그러면 사법 해석은 반드시 따라야 되나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되냐 하면 그 지위를 보면 법률처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준법규적 혈육을 갖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판례를 보면 법률을 먼저 쓰고 그리고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사법 해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반드시 따라야 되는 혈육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의 사법 해석을 본다고 하면 네트워크 사용자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일단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권리자가 갖고 있는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보유한 작품이나 공연, 음반, 영상물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 행위가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야 된다. 사실 직접적인 침해를 규정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침해가, 저작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보고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피고가 네트워크상 전송되는 콘텐츠의 제공자이다. 제공자이거나 사용자와 역할을 부담하거나 협력하여 해당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네트워크 콘텐츠의 공동 제작자로서 직접 침해 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즉 조금 이해를 하자고 하면 플랫폼이 침해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침해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사용자와 어떠한 공동적인 역할 부담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침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법원에서 예시까지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참고 이미지 등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참고 이미지도 제공을 하고 학습 데이터 제공하여 데이터 훈련을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로 침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전파한 경우 플랫폼이 직접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간주해서 직접 침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일단은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판단 규칙을 먼저 제시를 하고 이 사건의 상황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런 판단 규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치매 이미지라든지 울트라맨 치매 로라 모델이라든지 모두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공표가 된 것이다.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짚었는데요. 비록 사용자가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었고 치매 이미지도 사용자에 의해서 플랫폼에 게시되거나 공유되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희가 방금 시뮬레이션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생성 명령을 내리고 생성 결과물의 수신 범위를 결정하고 누가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제가 방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주체는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AI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생성 이미지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봤을 때도 사용자가 이런 침해 행위에 대해서 플랫폼과 공동으로 저작물을 제공하려는 이사나 연락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당연히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객관적으로 아니면 주관적으로 봤을 때도 피고는 정보 네트워크상 콘텐츠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해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정보 네트워크 전송에 의해 통제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거니까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사건이 방금 일단 사용자가 어떻게 침해 이미지를 생성했는지 이 행위 자체로만 봤을 때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직접 플랫폼 같은 경우에 당연히 침해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침해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원고도 이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의 피고는 방조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방조 침해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방조 침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장이 이 사법 해석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나 네트워크 사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차단, 링크 단절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술 지원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한 경우에 법원은 플랫폼이 방조 침해 행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한 건데요. 그래서
플랫폼에 일단 침해 책임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침해, 그리고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더라도 방조 침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방조 침해는 그러면 플랫폼 내에서 여기 침해 행위가 발생했음을 알거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면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일단은 주장과 항변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일단은 피고의 어떤 플랫폼의 형태를 응용형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라고 일단은 주장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제공자이고 일단은 생성형이고 최종 응용형이다 보니까 기존 플랫폼에 비해서 매우 강한 관리 통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데이터 업로드와 데이터 수집을 이용자에게 맡기면서도 주관적으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단 두 가지로 일단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오픈소스형이 아니고 응용형 생성 플랫폼이고 두 번째는 응용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강력한 주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침해 이미지에 대해서도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되고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일단은 통제 삭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통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방조 침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피고 항변은 사실 직접적인 침해 항변과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같이 보면 플랫폼과 네, 일단 해당 이 피고가 운영하는 AI 플랫폼과 그에 접속된 SD 모델은 본질적으로 일단은 치매 이미지, 울트라맨 학습 데이터나 울트라맨 모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플랫폼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치매 행위를 하진 않았다. 치매 행위를 한 주체는 사용자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는 모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업로드한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플랫폼이 생성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공한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믿음이 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방금 시뮬레이션 했을 때도 생성한 이미지가 완전히 제가 업로드한 이미지와 많은 차이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가 제공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 피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그러면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는 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인 통제 삭제 의무만 부담한다. 여기서 원고가 말하는 우리가 침해에 도움을 주진 않았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네, 그럼 법원이 방조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좀 살펴보면 법원도 조금 이 플랫폼의 성격을 일반적인 오픈 소스형 플랫폼이냐 아니면 응용형 플랫폼이냐라고 좀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봤는데요. 지금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이고 응용형 플랫폼에 조금 더 핵심을 맞춰서 봤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학습 이미지 등 데이터 내용과 생성물을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사전 심사 의무는 부담하진 않는다. 다만 플랫폼 내에서 이렇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플랫폼이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도움을 줬는지 주지 않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음, 일단은 요약을 한다고 하면 생성형 플랫폼이고 그리고 응용형 플랫폼이라는 경우에는 플랫폼이 운영자로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 플랫폼이 과실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방조 침해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실을 인정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같이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플랫폼 서비스의 어떤 특성, 그리고 현재 그 인공지능 기술 발전 수준도 같이 봐야 되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 플랫폼이 어떤 설계를 했는지, 가능성, 어떤 설계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그 효과, 그리고 침해 책임 부담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플랫폼의 주의 의무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봤을 때, 지금 플랫폼이 운영자로서 플랫폼 내에서 침해 사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모든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사전심사 임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심사 임무는 부담하지는 않는다. 근데 조금 어떻게 해석하다 보면 침해 내에서 발생하는 조금 기술적으로 거를 수 있는 부분, 이거는 현재 기술 수준에 맞춰서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요소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번 사건의 피고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침해 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5가지 일단 팩터 요소를 결부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각각 요소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플랫폼의 성격을 먼저 교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오픈 소스 형태냐, 아니면 응용 단계의 사건과 같이 응용형의 어떠한 플랫폼이냐, 2가지 경우를 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오픈 소스 생태계의 플랫폼이라고 하면 사실상 2차 활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약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하게 사용자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2차적으로 어떤 발생하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생태계는 일단 제약하기는 어렵다라고 봤고, 두 번째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 생성형이고 그리고 응용형, 최종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본 플랫폼과 같이 마지막 응용 단계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특정 운영 시나리오에 맞춘 최적화와 개선을 진행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직접 총정하는 솔루션과 결과물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일단 상업적 실무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특정 방향으로 생성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익을 얻고 있고, 서비스 유형, 상업적 논리, 예방 비용 측면에서 구체적 운영 시나리오 내 콘텐츠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에 상한 주임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즉, 응용 단계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플랫폼보다는 최종 이 침해물이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참여를 같이 한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행위로서 이익을 얻고 상업적으로 이익을 얻음으로써 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그러면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플랫폼의 성격을 일단은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몽고가 주장하는 이 작품의 이미지, 울트라맨 작품의 작품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플랫폼 내에서 플랫폼이 이거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정도가 어딘지 2가지 일단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네,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울트라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굉장히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도와 영향력 부분에서는 크게 쟁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 피침의 사실을 피고가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 네,
사실 저희가 그 플랫폼 화면에 들어갔을 때 여기 광장 커뮤니티가 있었고, 여기에 내가 만든 작품이나 로라 모델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로라 모델 명명을 아예 울트라맨 로라 모델이라고 명명을 해서 게시를 했었고, 그리고 플랫폼 당시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 여기 광장 커뮤니티에 피고가 올려놓은 울트라맨 모델하고 이미지가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플랫폼에서 이렇게 조금 다들 볼 수 있는 잘 보여진 위치에 이렇게 치매 이미지와 러라멜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미지와 치매 이미지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작품이고, 작품인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봤을 때는 플랫폼이 당연히 너네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치매 사실을 인지했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치매 행위가 플랫폼 내에서 발생했을 때 어떠한 치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 세 번째 팩터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기 세 번째 좀 예시를 든 부분이 조금 더 체감이 갈 수가 있는데, 피고가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울트라맨 러라 모델을 생성해서 커뮤니티에 게시한 어, 행위에 있어서 그 러라 모델을 실질적으로 다른 사용자가 1000회 이상이나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용을 했는 과정에서도 지금 플랫폼이 치매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당연히 치매 모델이 다른 사용자에게 이용되었다고 하면 일단 권리자가 갖고 있는 네, 법적인 권한을 당연히 침해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광장 커뮤니티에 울트라맨 치매 모델이 그대로 올라가 있고 이미지도 그대로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또 다른 사용자가 1000회 이상이나 사용했다. 이런 행위로 봤을 때는 플랫폼이 너네 무조건 이 치매 행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 마지막 네 번째 패턴은 그러면 플랫폼의 수익 모델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치매 행위로 인해서 플랫폼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아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저희가 플랫폼 내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게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QR 코드를 생성해서 다른 제3자한테 주면 뭐 친구 초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 또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해당 모델을 게시하고 링크를 공유하거나 친구를 초대해 해당 플랫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이 플러스 우선 특권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침해 행위로 인해서 플랫폼이 직접적인 경제 이익 활동을 얻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플랫폼 내에서 이런 침해 행위가 있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플랫폼이 합리적인 일단은 조치를 취했는지 이 여부인데요. 여기를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피고는 방치를 하고 있다가 이런 침해 행위를 방치를 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이 소송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홈페이지에서 울트라맨 관련 침해 콘텐츠를 차단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법원에서는 그럼 현 시점 침해가 발생한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이 부분은 당연히 차단할 수 있는 조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술 수준으로 당연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침해 행위를 너네가 소송 서류를 받기 전까지는 방치하고 게을리했다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의 팩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응용형 플랫폼이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응용형 플랫폼이어서 다른 플랫폼에
비해 주의 의무가 더 있는데 여기서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침해 행위에 대해서 통제 삭제 의무를 잘 이해했으면 괜찮은데 이 사건과 같이 그 통지 삭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플랫폼이 일단은 저작권 침해에 방조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 사건의 판결을 보면 당연히 울트라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라고 판단했고요.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일단 손해배상의 부분인데 피고에 3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작성했습니다. 3만 위안이라고 하면 하나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 사건의 인지도, 그러니까 울트라맨 인지도에 비해서는 조금 손해배상액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본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과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 차이에 사실 굉장히 큰 갭이 있었습니다. 10배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원고는 이 사건에서 6천만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주장했고, 최종 법원은 10분의 1 정도인 3만 위안밖에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기서 뭐 6가지 팩터를 참고해서 법원에서 일단은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했는데 이거 간단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울트라맨의 높은 인지도와 인기 이 부분을 손해배상을 산정에 일단은 1순위로 고려를 했었고 두 번째는 심해 콘텐츠에 다수의 울트라맨의 대표적인 캐릭터들이 포함되었다. 이 부분도 같이 네, 참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기술 활용 및 플랫폼의 일정한 주의能력 네.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원에서 판단한 거는 사실 소송 과정에서 이미 침해 이미지는 다 내려졌고 침해 행위는 어느 정도 일단은 차단이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침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다 보니까 사용자의 이용 약관에 있어서도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피고한테 유리하게 조금 봤었고요. 소송 제기 후 일부 조치 이행.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좀 피고한테 유리하게 봤습니다. 일부 울트라맨 관련 키워드를 차단하거나 조치를 취해서 심해 콘텐츠를 완전히 삭제했다. 근데 완전히 삭제하진 않았고 일부는 아직 그 플랫폼에 그 당시에는 남아있었나 봅니다. 마지막에는 유료 서비스 기반의 주요 기능과 사용 빈도.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피고가 생성한 로라 모델 같은 경우에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1000회 정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고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는 조금 한국 실무랑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소송 비용도 저희가 피고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 청구하면 얼마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에 따라 재판부에서 재량껏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6가지 요소를 참고했을 때 이 사건의 일단 손해배상액은 3만 위안으로 인정을 했는데 네,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 저작권 침해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침해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단은 간접적인 일단 방조 침해에 있어서 플랫폼이 과실이 있었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두 번째 주장은 부정경쟁 행위인데 일단 부정경쟁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먼저 법조항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영자가 생산 경영 활동에서 첫 번째는 사실 원칙적인 부분인데 자발성, 평등성, 공평성, 신의 성질의 원칙에 따라 법률과 일단은 상급도덕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등표가 있는데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서 위반하여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다. 이 부분 한국하고 크게 차이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고가 아무래도 원고의 허락 없이 울트라맨 울트라맨 작품을 침해하는 이미지를 일단은 플랫폼을 통해서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행위가 부정경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1심 법원, 2심 법은 모두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피고의 사업 모델하고 운영 방식이 일단 부정하나 아니면 부정 경쟁의 행위에 소득하냐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러라 모델을 생성하고 그리고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랫폼의 행위 자체로 봤을 때는 효율 우선이라는 자유 경쟁의 여부에 부합된다. 성실의 원칙이나 상도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이쪽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부분인데요. 지금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생성형 플랫폼이 사실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 모델 자체적으로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플랫폼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실제 저작권자나 소비자 그리고 사회 어떤 대중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플랫폼이 사용 약관을 봤을 때 실제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이 약관대로 따른다고 하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업 모델에서 사실 생성된 새로운 작품이 기존 저작권자의 작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신작과 구작 간의 영향력이 증감은 경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봤고,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콘텐츠가 선행 작품의 저작권자에게 어느 정도 해를 입히는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권리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네, 따라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의 운영 방식이 타인의 경쟁 권익이나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성이 없고, 공정 경쟁이 여부에도 부합된다라고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사실 부정경쟁 방지법하고 저작권법 적용 관련해서 이 부분을 봤는데요. 사실 이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작권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봤고, 저작권법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 부정경쟁 방지법으로는 저희가 법원에서 다시 다투지는 않겠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되게 특별법에 해당되는 저작권법으로 교제가 가능하고, 손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음, 피고한테 다시 부정경제 방지법을 제공해서 다시 중복해서 침해 행위를 제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플랫폼에 대한 조금 순한 규정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예. 따라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 모델이라든지 운영 방식 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자유 경쟁을 따랐고 공정 경쟁의 요구에도 부합이 된다. 그래서 부정 경쟁 행위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1심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똑같이 2심 법원에 사실 2심에서는 주로 저작권에 대한 인정 부분은 원고가 다시 다투지는 않았고 2심에서 원고가 부정경쟁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정경쟁을 다시 한번 다퉜는데 2심에서도 똑같이 플랫폼의 어떤 모델이나 사업 방식이 성실신용의 원칙이나 상도덕을 위반하는 고의는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부당한 경쟁을 이용해서 경쟁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하진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또다시 이 부분도 조금 같이 조금 판단을 했었는데요. 플랫폼이 어느 정도 관리 통제 조치를 취했고 따라서
시장 경쟁 질서에도 혼란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1심에서도 부당경쟁 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부정 경쟁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플랫폼 같은 경우에 플랫폼이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형태거나 운영 방식 그리고 뭐 사업 모델을 일단은 사업 모델이나 뭐 수익 모델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할 목적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세 번째 사실은 합리적인 사용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저작권이나 부정 경쟁 방지에 대한 어떠한 판론도 중요하지만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플랫폼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선행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게 이거는 합리적인 사용이다라고 첫 번째로 인정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합리적 사용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부정하는 판례가 많았었고요. 이 판례가 나옴으로써 음, 플랫폼 기업이 일단은 대량적으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못 박은 경우가 되죠. 네, 그러면 법원에서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 발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과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 발전의 측면을 같이 고려를 했었는데요. 따라서 생성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 그 기술 발전과 어느 정도 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협력 단계에서 대규모의 훈련 데이터 도입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제3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봤고요. 근데 그 목적 같은 경우에 별도로 조금 다르게 판단을 했었는데 플랫폼이 데이터 훈련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목적은 원칙적으로 선행 저작물에 담긴 사상이나 감정, 언어적 특징, 표현 스타일 등을 학습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일정한 규칙이나 구조, 패턴, 경향을 추출하여 이후 변형적 창작을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학습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봤는데요. 이러한 창의 행위의 계획은 다수의 저작물을 분석 샘플로 결합하여 일단 플랫폼이 어떤 창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저작물 자체의 어떠한 고유한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네. 또한 일단 플랫폼에서 일단 이런 저작물을 사용해서 훈련을 할 때 말뭉치, 그 코퍼스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행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또 보유할 뿐이고 훈련 및 생산 과정에서는 선행 저작물이 공중에게 공개되지는 않는다.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불가피한 것인데 우리가 일단 플랫폼 같은 경우에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는 건 아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다라고 조금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훈련 및 생산 과정에서도 우리가 선행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하진 않는다. 라고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요거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일단 저작권에 있는 작품의 창작적 표현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거나 해당 작품이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한 실제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네, 이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거를 사실 제가 만약 원고라고 하면 이 플랫폼이 이런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증거를 정당한 이익자에 대한 권익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증거를 사실상은 네, 마련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플랫폼이 이런 대규모적인 데이터 훈련을 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요소로
일단 정합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플랫폼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거는 타인 저작물의 어떠한 장작적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는 목적이 아니고 단지 학습하거나 훈련하는 목적이 더 크다라고 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이런 학습하거나 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권리자의 어떠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기존에는 플랫폼의 이런 합리적 사용을 인정하는 판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판례가 첫 판례이고 이런 조금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슨한 규제를 주는 게 정부의 어떠한 국가적인 정책과 전략적인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고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어느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 딥시크의 출현과 더불어서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의 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인재 투자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기본적으로도 굉장히 관리를 하려고 조금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도 3월 중에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표기 방법이라는 방법을 또 공표를 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일단 시행이 되고 있는데 콘텐츠의 생성이나 유통 전 과정에서 AI 서비스 제공자, 정보 전송 플랫폼, 그리고 최종 사용자의 각 주의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서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산업을 키우려는 그러한 큰 배경에서 정부의 어떤 규정에 따르고 그걸 산업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음, 판결문에서도 직접적으로 썼듯이 생산형 플랫폼이 훈련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권이랑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업계에서도 조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던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판결 자체가 주는 시사점을 봤을 때는 두 가지로 일단 전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일단 시사점을 살펴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훈련하는 단계에서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사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업계에는 가장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판결 자체로 봤을 때도 다른 두 가지 시사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랫폼이 어떠한 책임을 물을 때 그 플랫폼이 콘텐츠의 생산자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서비스 제공자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콘텐츠 생산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첫 번째로 이 플랫폼의 성격, 어떠한 사업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플랫폼의 기술적인 특性, 즉 일단 사업 유형을 먼저 판단하고 판단한 결과에 비추어서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을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지금 산업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일괄적인 일단 판단 규정은 적용하진 말자. 각 플랫폼별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침해 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 직접적인 참여, 간접적인 참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과실을 판단을 할 때는 뭉뚱그려서 과실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진 말고 일단 서비스의 성격, 그리고 그 당시에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술 수준, 그리고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예방적인 조치, 그리고 그 조치를 행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이 행위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과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언급했듯이 이 판결 자체는 플랫폼, 인공지능 생성형 플랫폼에 대한 조금 느슨한 규정을 조금 적용을 했었는데요. 침해 행위에 대한 인정 부분과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부분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 조금 느슨한 잣대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판례가 업계에서 주는 조금 어느 정도 지침 역할은 많이 하는 편인데 기존에는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판단 규칙을 제시한 판례는 없었습니다. 이 판례가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침해, 간접적인 침해, 그리고 부정경쟁 행위까지 통틀어서 다 다루었고, 세 번째로는 합리적인 사용도 인정을 한, 어떻게 보면 진짜 10대 연구가치 직재산 판례에 이름을 올려도 마땅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판결 자체의 어떠한 시사점이고요. 그러면 사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 판례가 나옴으로써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책임을 가하고 조금 더 관리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술적 역할 및 책임 범위 명확화라고 기재를 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역할이랑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사용자가 침해 행위를 했다 해도 그 침해 행위에 플랫폼이 어느 정도 가담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용 약관에 있어서도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부분을 꼭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랫폼이 데이터 학습을 하면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출처에 대해서 첫 번째 우선적으로는 오픈소스 형태랑 그리고 적법적인 라이센스를 받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 경우에 이 사건의 판례를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했다 해요. 우리가 조금 물러날 수 있는 여지죠. 합리적인 사용 항변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현재 조금 가능한 수준인데 울트라맨, 뭐 한국에서 유명한 뭐 뽀로로, 음, 티니핑인가요? 네, 그런 조금 인지도가 있고 IP가 조금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일단 간단하게 키워드를 거르는 형식으로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도 구축에 조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권리자 신고와 민원 제기 일단 체제를 구축하는 면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 관리 방법에 잠정적인 관리 방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민원 제기나 신고 체제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음, 네, 플랫폼에 일단은 정면에 잘 보여지는 것에 언제든지 신고를 처리해서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이 방법 관련해서 조금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그러면 플랫폼 업체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냐 먼저 살펴보면 사실 중국에는 이런 방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거는 관리 방법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또 콘텐츠 표기 방법이 이번에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성격을 본다고 하면 사실상 강제성을 띠는 행정규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중국 내에서 여기 행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일단은 방법이고 만약에 여기 방법에 규정된 규정대로 따르진 않았다고 하면 행정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록
방법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 AI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향상 규범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 규범에 대해서 조금 번역문도 저희가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혹시 필요한 네, 관계자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요거 같이 번역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면 두 가지 단계로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입력 단계와 데이터의 출력 단계. 첫 번째, 입력 단계에서는 당연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합법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합법적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아,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이나 성표권 등 지식자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 사용을 한다 해도 합리적인 사용을 항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단지 학습 목적, 훈련 목적이 있다라고 관리를 해야 되고 창의적인 표현은 우리가 복제하진 않았다라고 항변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 소스를 활용할 때도 가능하면 기성 모델이나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고 두 번째로는 라이센스를 받은 모델을 활용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적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 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9월 중으로 이행되어야 되는 게 콘텐츠 표기 임무가 시행이 됩니다. 플랫폼에서 출력 단계에서 콘텐츠를 출력을 할 때 여기 표기 방법에 따라서 일단 표기를 해야 되고 사용자가 이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이 됐는지 아닌지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3월에 공표되고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 사용자, 플랫폼, 그리고 뭐 서비스업자, 최종 뭐 사용자 이렇게 어떻게 각 역할을 나눠서 표시를 해야 될지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 단계에서도 저희가 가령 사용자가 스내 이미지를 업로드 했다 해도 마지막 플랫폼이 출력 단계에서 생성하는 거는 실제 원 저작자의 저작물과 유사하지 않는 선에서 출력 단계에서 출력물을 생성하는 게 관리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은 플랫폼이 어떠한 일반적인 내용을 조금 적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가 거짓말을 많이 좀 하지 않습니까? 네, 허위 생성 정보를 줄이고 그리고 정확성이랑 신뢰성,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주요하게는 데이터를 사용할 때 첫 번째로는 합법적인 거. 네, 합법적인 데이터로만 훈련을 하게 되면 아마 플랫폼의 경쟁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본 판결에서 언급했듯이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하면 합리적인 사용 항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같은 원고 그리고 동일한 원고 그리고 피고가 다른 판결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서는 피고가 플랫폼이 다르다 보니까 그 플랫폼의 침해 행위도 다르게 돼요. 이 사건과 달리 완전히 다른 결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판결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판결에 대한 시사점도 같이 보면서 플랫폼의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 과정에서 조금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살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사무소에서 8월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네,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메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번 사례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사례의 핵심 사항이
주로 학습 사항이 세 가지인데, 네, 잠시만요. 같이 보면, 마지막으로 같이 정리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핵심 사항이 세 가지인데, 일단 저작권 침해, 그리고 부정경제, 그리고 합리적 사용,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 국에서 다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판결과 더불어서 중국 내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을 굉장히 국가적인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적인 부분도 조금 느슨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침해 행위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플랫폼 내에서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 플랫폼이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즉 과실이 인정됐을 때 저작권 침해, 방조 침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경쟁 행위에 속하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민폐한 내용이기도 한데 플랫폼이 이런 경쟁 사회에서 플랫폼이 이런 모델을 제공하고 이런 수익 모델을 운영하고 이런 서비스를 운영할 때 권리자나 그리고 제3자 경쟁자한테 제3자 경쟁자의 어떤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유경쟁 질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실 부정경쟁에는 해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합리적 사용. 플랫폼의 경우에 지금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대규모적인 훈련을 할 때 오픈소스 형태로만 사용해서는 플랫폼의 경쟁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오픈소스 형태와 제3자가 허락하지 않은 어떤 저작물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저작권법상 임의에서 복제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은 국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판결이 나오면서 더불어 중국 내에서는 플랫폼이 활용하는 훈련과 분석을 위해서 활용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사용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작년 12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2심이 12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는 거의 다 합리적인 사용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같이 살펴봤고요. 이거는 지금 녹화로 진행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뭐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피드백을 바로 볼 수가 없어서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네, 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